2부 방송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리적 낭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언제쯤에 하는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한다고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셨고요. 다녀왔습니다. 이거 챙긴다고 보안 걸린 것도 이제. 우리 여러분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한테 정말 우리가 상을 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님도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보내드렸죠. 이분은 이제 여러분님한테는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 이종기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주소가 뭐 잘못됐다고 해갖고 그 우체부들이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뭐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종기 사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보내드린 별을 따다 구운 과자는 우리 우체부님들끼리 나눠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싱싱하고 이제 저거 하니까 저기 뭡니까 방부제 없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 드셔라 해서 여러분님이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한테도 본의 아니게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드린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님이 다시 받아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맛있게 드셨던 일이 있었죠. 중1 때 일이었어요. 그랬군요. 중1 때에 87년 6월 항쟁 때요. 그 당시에 왜 그런 걸 몰랐는지 모르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오푸잉님은 캬 이랬어요. 알면 이상한 건가? 맞습니다. 우리 윤리적 낭비님 입소문 좀 낼게요. 야권 방송에 들어가서 다른 방송에 가서 다른 방송 얘기하면 혼나던데 혼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했다가 왜 남의 방송 가서 얘기하냐 이러니까 저도 그냥 우리 윤리적 낭비님이 입소문만 좀 그냥 어디 쓰지 말고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늘 저는 뭐 우리 윤리적 낭비님만 오셔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혈검색님 그거 우체부 아저씨가 아무래도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알고 있는 듯 그래서 드시려고 했나? 우리 미오프잉님 궁금하다. 리뷰에도 올렸죠. 그랬군요. 리뷰에 올려 우리 이종기 사장님한테 그 리뷰 좀 보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 협찬사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우스 버튼 잘못 눌러 튕겨나갔어요. 여러가지 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그죠? 오늘도 날이 굉장히 젖지않은데 우리 다니엘 0416님 고반장님 저 왜 찾으시는지 찾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0416님 제가 지난번 10번째 방송 때 10번째 우리가 이제 10번째 방송 뭐 이렇게 꺾어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10번째 방송 때 고상만이 쏜다 해서 그동안 방송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 몇 분을 좀 찾아서 저희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0416님 제가 그때 당시에 당첨 가장 많이 별을 쏴주신 분 2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우리 다니엘 0416님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왜 계속 오시질 않아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 과자님이 아니라 다니엘 0416님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이 이메일로 우리 다니엘 0416님의 주소와 실명 그리고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이것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받은 걸로 하시긴 또 받은 걸로 해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주소, 실명, 그리고 전화번호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반응을 우리 연혈곰탱이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2박스를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니엘 0416님 꼭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정성껏 포장해서 우리 이종기 사장님께서 협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이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라니까. 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하여간 단열 0416님 늘 감사하고 그 마음도 제가 고마운데, 예, 이럴 때는 받아주시는 것이 정말 또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하실에 수장고로 들어갔는데요. 이후로 이제 당시에 이 투표함 명부가 없어졌대요. 뭐 논리는 이런 겁니다. 29년 전에 그 투표함을 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는 이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상태, 그걸 공고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4,325표, 예, 개봉하지 못했던, 개봉되지 않은, 개표되지 않은 구로구 총선 투표함은 그것이 전부가 다 어느 한 후보의 몰표로 간다 할지라도 기존에 나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투표함을 점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투표인 명부가 또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대조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이 투표함은 그야말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29년간 개봉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선거 부정의 상징처럼 방치되어 왔던 건데요. 그러한 구로구청 투표함을 마침내 지난 7월 21일 한국정치학회의 주관으로 이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 및 개수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단열 0416님의 귓말이에요. 귓속말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아, 그러시구나. 되게, 이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또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보내면 받으실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참, 갑자기 또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 귀옛말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언제 그럼 소주를 한잔 할까요? 언제 모임하시면 소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꼭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한 9월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날이 좀 선선해지고 이럴 때,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이런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날 잡아서요. 제가 제아이사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채 발견된 역사적 현장이죠. 포천 약사봉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모아서 제가 직접 사건 현장 가서 장준하 선생님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직접 가이드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거기가 또 계곡이 아주 깨끗하고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돈으로 십시일반 돈도 모아서 그 밑에 가면 또 맛있는 이러저러한 또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등산 겸 사건 현장 가서 사건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또 여러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몇 분이나 가실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한 10분 남짓 내외로 좀 모시고, 고상만의 뉴스석 그 사건 오프라인 모임 겸 장준하 선생 사건 현장 답사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한번 보시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언제가 좋은지 한번 의견 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늘 봐주시는 우리 생방송 참여자분 뿐만 아니라 이 방송 끝난 후에 또 유튜브와 또 팟빵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통해서도 또 다운로드 해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데요. 그분들하고 해서 때가 되면 제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참여자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분들, 응모해주신 분들과 같이 함께 이 현장 가서 얼굴도 뵙고 친목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또 보는데요. 우리 열혈검택님 8월 중순이나 후반에 소 올라가요. 그때 올라오면 또 우리가 또 봐야죠. 휴무일 일정표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기러기 아빠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네요. 예. 기러기 아빠 라서 아무도 안 계시다. 예.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예, 다음에 누가 꼭 받을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드 한 장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단열0416님한테 제가 카드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러기들이 돌아오시면 그 기러기들한테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드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예,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는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는 실물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카드입니다. 꼭 따라가야 하는데 요르곤팅님이 꼭 오셔야죠. 오셔서 저랑 같이 사진도 찍어 주셔야지. 또 눈치 살짝 봐서 현수막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현수막은 또 들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예. 그럼 삼실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자, 우리 바쁜 벌꿀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구로구 총선 투표함 마침내 7월 21일 이걸 열었는데요. 이 안에서 나온 표 결과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두 4,325표가 이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이 분류한 결과 그렇게 들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어떤 표를 얻었을까? 기호 1번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약칭 민정당 후보 굉장히 놀라운 득표율을 가졌습니다. 72.4% 4,325표 중에 3,133표 무려 72.4%가 바로 노태우 민정당 당시 전두환과 5.18 군사 쿠데타를 통해 광주 학살을 통해 12.12 군사 반란과 5.17 군사 광주 학살을 통해 권력을 찬탈했던 바로 그 동업자죠. 노태우가 72.4%를 얻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사람 바로 김대중 당시 평민당 후보 13.3%였다고 합니다. 575표 4,325표 중에 575표였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득표를 많이 한 사람 김영삼이었습니다.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 404표였다고 합니다. 404표. 그리고 그 뒤에는 3%를 얻은 김종필 공화당 후보였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얻은 거 외에 또 기권이 204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효는 82표, 기타 1표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당시에 그 노태우가 72.4%를 얻었는데, 이때 당시에 노태우는 전국적으로 몇 %를 얻어 대통령이 됐는가? 몇 프로 됐는가? 36.6%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죠. 전국적으로 36.6%를 얻었던 노태우가 바로 이 투표함에서는 72%라고 하는 거의 2배 가까이 2배가 되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이 구로구 구로을 지역이었는데 이 구로을에서 노태우가 당시에 얻었던 득표율은 몇 프로였느냐? 27%였다고 합니다. 전국 득표율이 36.6%인데 이 구로을에서 얻은 건 그보다 한참 떨어지는 27%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같은 지역의 구로을 부재자 투표에서는 27%가 아니라 72.4%를 얻었으니까요. 무려 45.4%나 더 높게 나왔다. 과연 이러한 그 부재자 투표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6.6%를 전국적으로 얻었고 그 지역에서 27%를 얻었는데, 그런데 개봉된 투표함에서는 무려 72.4%를 얻었고, 그래서 무려 45.4%나 더 높은 득표율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 상식적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단언 내리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당시에 군 부재자 투표의 평균적인 노태우의 득표율이 70에서 80%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의뢰에서 얻었던 27%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군 부재자 투표에 비하면 평균적인 득표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것이 사실은 당시에 군 부재자 투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정선거를 오히려 중심축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는 92년도 바로 5년 후에 있었던 87년도 12월 대선 이후에 근 5년 후에 있었던 92년도 바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이 대목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말이죠, 영화 변호인 보셨죠? 여러분들 영화 변호인에서 당시에 그 군인 한 명이, 의무관이잖아요. 군 의무관 한 명이 양심선언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영화 변호인을 보셨으면 아마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학생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거듭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 군 부대에서 파견 왔었던 그 젊은 군인 있죠. 그 의무관이 자신이 본 솔직한 진실을 이야기하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바로 고문에 의해서 그들이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인데요. 바로 이지문 중위가 그 영화 변호인 속에서 나온 바로 실제 모델입니다. 1992년도에 총선이 있었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 당시에 바로 이지문 중위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바로 구사단, 지금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데요. 바로 여기 일산에 있는 부대죠. 일산에 있는 구사단에 28년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당시 이지문 중위는 총선을 앞둔 그 시기에 경실련을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 양심선언은 뭐였느냐? 바로 군부대에서 당시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단위 부대에서는 중대장이나 인사계 등, 인사계 또 부사관 이런 사람이 보는 앞에서 1번을 찍도록 공개적인 기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부대 내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여당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밀 아닌 비밀을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폭로로 인해서 이후에 군 부재자 투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지문 중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은 실제로 87년도 대선 때도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 87년도 군 부재자 선거 때요, 한 부대에서 정영관이라고 하는 한 상병이 숨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영관이라고 하는 상병이 그 단순히 군 부대의 내무반에서 선임병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후에 이 사건의 진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낸 진실에 의하면 87년도 12월 4일 날 당시 20살이었던 정영관 상병이 군에서 바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 8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군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던 정영관 상병이 있었던 그 소대에서요, 구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고양시에 있던 모 육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이 정영관 상병이 자신의 내무반에서 고참들에 의해서 그 내무반에 이렇게 다 쭉 이렇게 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선임 투표함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투표함에서 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밀봉해갖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얘네들은 그걸 다 뜯어봤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뜯어봤고요. 특히 기무사령부, 당시에는 보안사령부죠. 지금의 기무사령부는 그렇게 투표함을 받으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투표용지에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체크를 했대요. 이거야말로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죠. 그런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정영관 상병의 집에서, 그러니까 그 내무반에서, 소대에서 약 그 3명, 예, 3명이 야당 1번이 아닌, 여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찍었다, 야당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무반에 있었던 소대원 10명을 쭉 세워놓고, 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습니다. 가슴을 때렸는데, 그렇게 때리던 중에 정영관 상병이 억하고 쓰러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맞아서 잘못 맞은 정영관 상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 바로 이 사건이 87년도 정영관 사건인데요. 그렇게 이루어진 바로 군 부재자 투표가 바로 이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던 과정에 한 사람, 어떤 분의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 분의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것도 92년도에 있었던 총선 당시에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던 한 분의 증언입니다. 당시에 자기가 대구 사람이었는데요. 대구 사람이었는데 투표소에 이제 투표를 하러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가갖고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기하고 이 사람들이요, 투표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표소 안에 들어가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꽁꽁꽁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갔더니 투표소 앞에는 인사기와 중대장이 앉아갖고 기표하는 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접어갖고요, 1번만 보이도록 딱 거기다가 놔뒀대요. 예, 1번.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죠. 1번만 보이도록 아주 투표용지를 접어갖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찍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 군 부재자 투표였는데, 바로 이렇게 92년도 이지문 중위가 이런 군 부재자의 투표가 사실은 진짜 투표가 아니라 여권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강요에 의한 투표라고 하는 걸 폭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 그 변화 뭐였나요? 예, 지금도 바로 이런 그 변화 덕분에 그나마, 예, 부정선거가 좀 군 부재자 투표가 이제 덜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군 부대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장이니 무슨 인사계 부사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예, 거기를 장악하고, 예, 1번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후부터, 예, 군 부재자 부정투표가 이지문 중위에서 폭로가 된 이후부터는 부대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예, 외곽에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지문 중위의 이런 그 부재자 투표가, 이 폭로가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바로 제가 예전에 국민라디오에서 진행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이지문 중위를 모시고 2시간 동안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숨겨진 진실, 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폭로 이후에 당했던 어떤 육체적 고초, 어려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한번 국민 라디오에 팟빵에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들으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정직하게 진실을 얘기했던 청년 이지문 중위의 그 용기, 그리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진전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87년도 12월 9.59 총선 투표함, 예,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부정선거로 있었던 것, 이렇게 이제 70몇 %씩 그 부재자 투표에서 27% 얻은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투표율 36.6%였던 노태우가, 예, 70%가 넘는 45.4%가 넘는 차이를 둔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
이런 그 야만적인 그런 대통령 선거, 총선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후에 정치학계가 이날 그 개표한 투표함을 가지고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 바로 87년 12월 달에 있었던 이 구로구청 이 투표함과 관련한 농성 때 약 4,000명 정도, 4,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돼 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양원철 씨인가요? 예, 그분이 그 다쳤던 그러한 폭력적 진압, 그리고 약 1,000여 명이 연행되고 체포됐던 그러한 그러한 경찰 폭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정치학회에 대한 당시 구로구청 항쟁 그 기념 지도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담겨갖고 다시는 이런 비리 부정한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요즘 그 사건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좀 길어졌죠. 여러분팀님 블로그에 사진이랑 전부 다 링크해 놓습니다. 국정원에 반응 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분이세요. 윤희정 낭비님 그냥 걸어다니는 책이네.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아니 뭐 기억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못합니다. 옛날엔 정말 기억력이 좋았죠.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조금씩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 같이 들어주시면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그 사건 2부 그때 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그때 그 사건의 2부 이야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입니다. 2001년 8월 잊을 수 없는 대전 세모녀 인질극 사건 비극이라고 하는 게 2부의 제목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말이죠, 2001년 8월 1일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8월 1일이죠. 그래서 오늘 2부 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2001년 8월 1일 바로 오늘인데요, 만 15년 전 그날 있었던 정말 참담한 그 사건의 아픔,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천 아직 안 해주신 분 꼭 한 번은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추천을 눌러주시면 그것이 제 방송에 힘이 됩니다. 자, 2001년 8월 1일이었어요. 그날 대전에서 남편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9살 먹은 여자아이와 7살 먹은 여자아이, 즉 두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엄마와 아이들에게 발생한 그 비극,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사건 발생한 바로 만 15년 지나간 오늘인데요.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1년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30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이 대전 세모녀가 살고 있는 식당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세모녀의 그 엄마의 여동생이자 두 아이의 이모였습니다. 그 당시 이모는 당시에 학원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언니를 위해서 9살 딸아이와 9살 아이와 7살 아이, 그 두 조카를 학원에 데려가서, 그리고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데려다 놓는 때였죠. 8월 1일이니까 지금은 방학 기간이었겠죠. 그래서 큰아이는 아마 당시 9살이니까 초등학교를 다녔을 텐데,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 이모를 따라서 이모가 하는 학원에 가서 있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전화를 해갖고 언니에게 애들 이제 학원 갈 준비가 다 됐느냐, 그리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전화를 하면 언니가 평상시에는 늘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부터 준비할게, 좀 이따 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날따라 언니가 자다가 깬 목소리도 아니고요, 평상시하고 다른 목소리로 화를 내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오늘 못 간다, 애들 피곤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방금 TV로 소리를 보냈는데 볼륨이 25. 당황해서 리모컨을 쳤는데 안 보이고 형님 목소리가 기숙사에 약 10초간 울려 퍼졌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 언니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화를 내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좀 이상했지만 그냥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고 9시 반쯤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이번엔 내가 지금 막 내려오면서 식당을 들여다 보니까, 식당 쪽을 보니까 언니가, 큰애가 식당 문을 열지 않고 지금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리고 또 종업원들도 오늘 오지 말라고 전화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네가 한번 전화해봐. 그래서 다시 이 여동생이 그 식당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한참 벨이 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역시 언니의 목소리는 달랐다고 합니다. 예, 역시 뭐 갑자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오늘 학원 못 간다, 내가 휴가 갔다 와서 전화할 테니 끊자,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화를 내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상시 상냥했던 언니의 목소리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하나 이상한 건 그거였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전화할게 라고 얘기했다는데, 휴가를 이미 갔다 온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이 휴가 갔다 왔는데 무슨 휴가를 또 가냐, 무슨 일 있는 거냐,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래 오늘 애들 학원 못 간다, 끊어라. 그 순간 여동생은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언니에게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다시 전화를 끊었고,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하니까 애들 못 간다, 밑에서 빵빵대고 운다 라고 얘기를, 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언니 그 안에 누가 있어? 언니랑 실장, 그러니까 식당이니까요, 주방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장하고 같이 올라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못 간다 애들, 이런 식으로 전혀 대화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어머니가 급하게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의 문은 다 닫혀 있는데 뒤쪽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문틈을 보니까 바로 그 안에는 웬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건 내용 결국은 이런 거였습니다. 2001년 8월 1일 날 식당을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집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한 남자가 집을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와, 그리고 9살, 7살 된 두 딸아이, 즉 세모녀를 인질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했죠. 그렇게 출동을 했는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비극적 사건은 이 인질 강도범이 침입을 해서 생겼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 유족에게, 피해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방송을 제가 오늘 하려고 마음 먹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땐 현장이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는 경찰이 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부산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차량 사고로 인해서 3분이 귀한 목숨을 잃고 또 17명이 부상을 입고, 아주 뭐 부산 휴가철 지역에서 아주 난리가 됐잖아요. 아까 전에 방송 제가 보면서 그 뉴스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건 현장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이 사건을 일으킨 자가 무슨 일로, 왜 어떤 일로 범죄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잘 보존돼야 되는 건 기본적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그냥
이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정말 시민 의식에 대한 실종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어떠한 현장인지 모르겠지만 3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다친 대형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확인한다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장 진입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정말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고 그리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건 아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난 그 차선보다 건너편 반대편 차선이 더 많이 밀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고 난 걸 구경한답시고 반대편 차선에 가시는 분들이 속도를 줄이고 거기서 구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 현장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는 거 그런 것은 나중에 자기도 피해자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위인지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구경하는 걸로 인해서 사건 현장이 훼손되거나 또는 주차 질서가 낭비가 되는 그런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은 우왕좌왕하고 구경꾼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조치가 벌어졌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상황은 경찰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처음에 이 대전 세모녀하고 함께 현장에 인질로 있다가 뒤늦게 풀려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실장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였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풀려나와서 증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네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 무슨 얘기냐면요. 출동한 경찰이 인질범이 안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이 인질범이 칼로 이 대전 세모녀의 중에 그 아이 9살 먹은 아이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인질을 삼고 있었는데요. 그때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경찰이 이 안에 인질범과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로 크게 외친 그 말은 뭐였냐면요. 실탄을 하나를 넣을까 두 알을 넣을까라는 얘기였대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결국은 인질범에게 총을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질범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를 넣을까? 즉 그것은 내가 한 방이면 쟤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인질범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 세모녀 그 피해자 어머니, 아이들의 어머니가 인질범에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안심을 시켜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경찰은 쓸데없이 자극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 사건 내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납치범이 이후에 이 경찰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인질 중에 세모녀 중에 엄마를 데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풀어주고 9살과 7살 아이는 풀어주고 대신 인질로 있는 이 아이들의 엄마를 데리고 자기의 엄마가 있는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오토 승용차 한 대를 기름을 채워 갖다 놔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한다고 경찰이 갖다 놨는데 그걸 타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 하에서 경찰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경찰은 인질범이 내려오니까
그 오토매틱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목에 칼을 겨누고, 그리고 나서 두 아이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아이들의 엄마를 목을 겨눈 칼을 자신의 손에 청테이프로 칼과 손을 다 꽁꽁 묶어버렸대요.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목을 겨누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결국은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쇼하고 있는 거지. 어디 찌르려면 찔러봐, 이 새끼야. 쇼하지 말고 너는 겁쟁이라 찌르지도 못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흥분해 있는 그 상태에 또 이어진 두 번째 비극은, 그 순간 바로 뒤에서 경찰관이 그 인질범의 머리를 강목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 그 강목이요 부러졌답니다. 부러질 정도의 강목으로 내리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 사건. 인질범은 강목으로 맞자 곧이어 청테이프로 손목과 칼로 이어진 그걸로 인질로 잡혀있던 이 엄마의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모녀의 엄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어서 엄마가 목이 심하게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은 이 세모녀 사건, 인질극 사건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찰의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경찰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총알을 하나 넣을까 두 개 넣을까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자극을 한 거, 또 인질을 들고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 형사라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쇼하지 마라라고 하고 자극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내려쳤더니 부러지는 강목으로 결국은 그 인질범이 이 엄마를 살해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못한 거. 무슨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쳐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머리를 내리쳤는데, 뭐 그것도 인질범이 그걸 알고 머리를 비끼니까 어깨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맞자 강목이 부러졌다는 것. 그런 정도의 강목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것도 아니죠. 근데 실제로 사건이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첫째, 범인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음료수하고 먹을 걸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정말 웃긴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범인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여동생, 즉 이 사건을 강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던 바로 이 희생자, 피해자의 여동생 있잖아요. 학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경찰이 가서 빵하고 음료수하고 부드러운 빵을 사갖고 오라고 요구했답니다. 자기가 이게 당시 시점에서는 맞나 틀리나 애매했는데 뭐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시키니까 자기는 했다. 전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말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부드러운 빵을 사갖고 와라? 정말 그것도 웃긴 얘기인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음료수하고 부드러운 빵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었다고 해요. 자, 이때 음료수에 수면제나 진정제나 안정제나 뭔가 약을 타서 넣어줬다면, 그랬다면 정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음료수만 넣어준 거예요. 그냥 음료수만 넣어주니 이 범인은 결국은 근데 범행에 이르게 된 건데, 이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일도 경찰이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것이 한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고요. 두 번째, 범인 자극하는 경찰이었다는 것.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을 하나 넣을까 두 개 넣을까를 들리도록 떠들고 말하는 것. 찌르려면 찌려봐. 인마 찌르지도 못하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세 번째, 도둑을 총으로 잡지 않고, 도둑은 총으로 잡고, 인질범은 강목으로 잡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말이죠. 98년도의 일입니다. 이게 2001년도 사건이잖아요. 98년도에, 당시에 신창원이가, 여러분, 탈주범 신창원 있잖아요. 그 신창원이가 탈출했을 때, 한 달 동안에 무려 17명에게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창원을 검거하지 못하면, 뭐든지 강력 문책하겠다. 그러니까, 총기를 쏴서라도 신창원을 검거해라. 이렇게 되니까요. 마구잡이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을 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에 11명이 당시에 다 등 뒤로 총을 맞았습니다. 즉 도망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총을 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망가는 상황에 있었던, 그리고 또 단순히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총을 쏘던, 그것도 등 뒤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총을 쏘던 경찰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칼을 들고 그것을 또 테이프로 꽁꽁 묶어갖고 목을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작 부러지는 강목을 쓰는 이러한 경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칼을 든 강도 인질범에게 총을 쏴야 되는지 강목을 써야 되는지도 개념이 없다라는 것. 네 번째, 자, 사건이 또 벌어지고 난 다음은 또 놀라웠습니다. 자, 예상했던 것처럼 인질범에 의해서 인질이 희생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이때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지금은 이게 정말 나아졌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경찰분들한테도 묻고 싶은데요. 자, 굉장히 놀랬잖아요. 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앰뷸런스 구급차가 도착하니까 이 언니를 이제 실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답니다. 경찰한테. 그랬더니 경찰이 당시에 퉁명스럽게 던진 말, 내가 어떻게 알아? 구급차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말이 됩니까? 경찰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한 거. 다섯 번째,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병원에 갔는데 결국 이분은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차 누구도 이 앰뷸런스를 호위하거나 앞뒤로 이렇게 좀 에스코트 해갖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앰뷸런스에 실어놓고 끝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가지 못했고 작은 병원에 가서, 그래서 결국 시간을 버렸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유족분들이 본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충격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 여동생에게 진술이 필요하니까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보니까 방금 전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인질범 잡는 장면, 이거를 VTR로 경찰들이 모여서, 경찰서장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인질범에 의해서 칼에 찔려갖고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인질범이 체포가 되니까 누군가가 상황 종료라고 이제 외쳤더니 다 같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사람이 찔려갖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인질범이 체포된 장면만 보고 박수를 치고 잘했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또 얘기했답니다. 우리 쪽에 누구 다친 사람 없어 라고 하니까 3명